오늘의 이 한 서름 내 절대 잊지 않는다. 두고 봐라. 내가 이 집 기둥을 뽑으러 올 것이다. 폭우가 쏟아지던 날 서러움에 사무치는 며느리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외치며 우는 갓난아이를 안고 집을 나섭니다. 당신도 여자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러고도 당신이 사람이야? 오늘의 치욕 꼭 갚으러 오겠어. 이 여자는 아이를 품고 빗속을 달리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비가 쏟아지던 그날 대구 종갓집 대문 앞에서 한 여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젖먹이 딸을 품에 안은 윤정의 얼굴에는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흘러내렸죠. 5대째 내려오는 한옥의 처마 밑에서 시어머니는 윤정을 내려다보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선고했습니다. 내가 우리 집 대를 끊었다. 당장 나가라. 이 말은 윤정의 심장을 관통하는 창과도 같았습니다. 곁에 서 있던 남편은 아내와 갓난아기를 외면한 채 고개를 돌렸죠. 핏줄보다 가문이 중요한 남자였습니다. 한순간 윤정의 눈에서 뜨거운 불꽃이 일었다가 사그라들었습니다. 남편의 침묵은 배신보다 더 아팠습니다. 쏟아지는 빗속에서 윤정은 아이를 단단히 감싸 안았습니다. 우산도 없이 종갓집을 등지며 마음속으로 맹세했죠. 언젠가는 이 가문이 무릎 꿇게 만들겠다고.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은 채 윤정은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딸의 앞날을 위해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시어머니의 냉혹한 말이 뇌리에 박혔습니다. 딸아이는 가문의 핏줄이 아니라 짐덩이였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한 며느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었죠. 종갓집의 대문이 굳게 닫히는 소리가 윤정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무언가가 영원히 닫혔습니다. 다시는 눈물 흘리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죠. 시어머니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대를 끊은 년 평생 한이 되어 살아라. 하지만 윤정은 이미 결심했습니다. 이 한을 힘으로 바꾸겠다고, 이 치욕을 영광으로 바꾸겠다고. 비가 점점 더 거세게 내렸습니다. 마치 하늘도 윤정의 분노에 공감하는 듯 했죠.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윤정의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2번 다시 무릎 꿇지 않겠다는 다짐이 서려 있었죠. 딸의 작은 손가락이 윤정의 셔츠를 꼭 움켜쥐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마지막 독설이 빗소리에 섞여 들려왔습니다. 종갓집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가 있는 사당으로 들어가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이 보였죠. 윤정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사당 안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족보와 가보가 보관되어 있었죠. 종가의 핏줄을 증명하는 그 족보에 자신의 딸은 올라갈 수 없다는 현실이 윤정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빗속에서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본능적으로 윤정은 아이를 더 꼭 품에 안았죠.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분노와 복수심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종갓집의 담벼락 너머로 수백 년 된 은행나무 잎이 비에 젖어 떨어졌습니다. 그 잎처럼 자신도 떨어져 나왔지만 결코 쓰러지지는 않을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길가에 물웅덩이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의 발목까지 빗물이 차올랐죠. 마치 자신의 과거를 씻어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품 안의 아이는 이제 울음을 그치고 어머니의 체온에 의지한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윤정은 처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종갓집에서는 버림받았지만 이 작은 생명은 자신에게 의지하고 있었으니까요. 윤정은 지갑을 열어보았습니다. 얼마 안 되는 현금과 카드 한 장이 전부였죠. 남편은 윤정이 집을 나설 때 단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이의 분유값조차. 윤정은 이를 꽉 물었습니다.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돌아와 모든 것을 되찾아야 했죠. 마지막으로 종갓집을 돌아보았습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한옥의 처마 끝에서 빗물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언젠가 이 집이 자신의 것이 될 날을 꿈꾸며 윤정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밤 윤정은 종갓집의 문턱을 영원히 떠났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돌아올 것을 마음에 새겼죠. 다시는 무릎 꿇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무릎 꿇게 하기 위해. 가문의 역사는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쫓겨난 여자가 이 종가의 운명을 뒤흔들 것이란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한 채로요. 윤정은 자신의 딸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부터 이 아이가 자신의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복수의 도구가 될 것이었죠. 오피스텔 반지하, 지하철 소음이 벽을 타고 울려 퍼지는 10평. 남짓한 공간이 윤정과 지수의 새로운 집이 되었습니다. 천장에서는 끊임없이 물방울이 떨어졌고 습기가 가득한 벽지는 곳곳에서 부풀어 올라 있었죠. 윤정은 아이 젖병을 삶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의 발목만 보이는 창문 너머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5시 윤정은 아이를 업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나갔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면 계산대 아래에서 지수를 재웠죠. 낮에는 편의점, 밤에는 음식점 서빙, 그 사이 틈틈이 중고 서적을 뒤적이며 공부했습니다. 종갓집에서는 대학 졸업장이 의미 없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유일한 무기가 되었죠. 겨울이 찾아오자 반지하 방은 더욱 춥고 습해졌습니다. 윤정은 전기장판 하나로 지수와 몸을 의지했습니다.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두꺼운 이불 하나로 온몸을 감싸고 지수에게만은 따뜻한 옷을 입혔죠.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도시락을 가져와 끼니를 해결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하루는 지수가 심하게 열이 나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영양실조와 감기가 겹쳤다며 입원을 권했죠. 하지만 윤정의 통장에는 겨우 10만 원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정은 병원 의자에 앉아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습니다. 차라리 종갓집에 머물렀다면 지수는 이렇게 아프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윤정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중고 책방에서 구한 유통 관련 서적을 병실에서도 놓지 않았죠. 지수가 잠든 사이 윤정은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을 표시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목표가 생겼습니다. 유통 전문가가 되는 것. 종갓집의 재산이 부동산과 문화재급 골동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윤정은 마침내 대형 유통업체의 상품 기획자 MD로 취직했습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지수를 돌보며 추가 공부를 이어갔죠. 윤정의 눈 밑에는 항상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윤정은 회사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전통 공예품과 골동품 시장을 개척하는 프로젝트에서 두각을 나타냈죠. 다섯 번째 해 윤정은 과감히 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과 지인들의 투자를 받아 작은 회사를 차렸죠. 회사 이름은 지수, 딸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윤정은 종종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 딸 이름이 곧 내 인생의 이유예요. 지수는 어느덧 학교에 다닐 나이가 되었습니다. 엄마가 늦게 귀가하는 날이면 혼자 숙제를 하고 저녁을 챙겨 먹었죠. 7살 아이치고는 너무 일찍 철이 든 모습이었습니다. 윤정은 가끔 딸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더 이상 지수에게 부족함을 느끼게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죠. 윤정의 회사 지수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전통 공예품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제품들이 인기를 끌었고 특히 해외 수출이 급증했죠. 윤정은 회사 규모를 키우며 지수홀딩스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유통을 넘어 투자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했죠. 윤정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충분한 자본을 모아 종갓집을 차지하는 것. 그리고 그날은 생각보다 빨리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대구 종갓집, 한때 위험 넘치던 한옥의 처마 끝에서 빗물이 떨어졌습니다. 예전의 기품은 온데간데 없이 곳곳에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었죠. 장손이었던 윤정의 전 남편은 서재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부도 직전의 회사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술에 취해 벽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사업체를 망하게 한 자신을 탓하며 소주병을 집어던졌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회사는 파산 직전이었고 빚쟁이들은 날이 갈수록 더 거세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사당 앞에 무릎을 꿇고 조상신에게 빌었습니다. 5대째 이어온 가문이 자신에 대해서 무너질까 두려웠죠. 매일 밤 시어머니는 윤정을 쫓아낸 그날을 떠올리며 후회했습니다. 혹시 그것이 조상신의 노여움을 산 것은 아닐까 싶었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자존심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절대로 윤정에게 용서를 구하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종갓집의 토지는 이미 은행 담보대출로 묶여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까지 담보로 잡혔죠. 이제 남은 것은 한옥 건물과 사당, 그리고 그 안에 보관된 문화재급 유물들 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었죠. 절망에 빠진 전 남편 앞에 한 줄기 희망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투자자가 종갓집의 문화재를 높은 가격에 인수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온 것이었죠. 게다가 한옥과 토지도 함께 매입해 전통문화센터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망설임 없이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유산을 남의 손에 넘길 수 없다고 고집을 부렸죠. 하지만 빚쟁이들이 사당까지 들이닥쳐 조상 위패를 내동댕이 치는 모습을 본 후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종갓집의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문의 생존이었죠. 투자자 미팅 하루 전날, 전 남편은 투자사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지수홀딩스. 어디서 들어본 듯한 이름이었지만 술에 취해 제대로 기억해내지 못했죠. 다만 이 회사가 최근 전통문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는 소문은 들었습니다.
전 남편은 마지막 희망을 이 미팅에 걸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꿈을 꾸었습니다. 젖먹이 아이를 안고 빗속에서 사라지던 윤정의 뒷모습이었죠. 꿈에서 윤정은 돌아보며 이상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종갓집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투자자와의 미팅은 오후 3시.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종갓집을 깨끗이 청소했고 전 남편은 오랜만에 면도를 하고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투자자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도 두 사람의 마음 한구석에는 씁쓸함이 자리 잡고 있었죠. 조상 대대로 지켜온 것들을 남에게 넘겨야 한다는 현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종갓집 대문 밖에서 고급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한 여성이었습니다. 우아한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 전 남편은 그 뒷모습에서 묘한 기시감을 느꼈지만 곧 투자자를 맞이하기 위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종갓집의 운명을 바꿀 그 투자자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 투자자의 이름은 바로 지수홀딩스의 대표 윤정이었습니다. 종갓집 응접실, 시간이 멈춘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윤정은 팔짱을 낀 채 전 남편과 시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죠. 눈앞의 광경이 꿈만 같았습니다. 한때 자신을 무릎 꿇게 했던 이들이 이제는 자신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니까요. 오랜만입니다. 7회 만이네요. 윤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는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전 남편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창백해진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죠. 내가 어떻게... 윤정은 우아하게 다리를 꼬며 미소 지었습니다. 과거에 눈물 흘리던 며느리는 온데간데 없고 눈앞에는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죠. 윤정은 노트북을 꺼내 종갓집 부동산과 유물에 대한 평가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시장가의 60%,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물론 다른 구매자를 찾으셔도 좋습니다만. 전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다른 구매자는 없었습니다. 은행 대출금 상환 기한은 다음 주였고 이미 3번이나 연장한 상태였죠. 윤정의 제안을 거절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윤정은 천천히 응접실을 둘러보았습니다. 한때 자신이 무릎 꿇었던 그 마루, 시어머니가 앉아 명령을 내리던 자리,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달라진 것은 권력의 위치였죠. 어머님, 여전히 대가 끊긴 집엔 여자가 들어오면 안 되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윤정이 던진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7회 전 시어머니가 윤정에게 했던 말이었죠. 시어머니는 가슴을 움켜쥐며 비틀거렸습니다. 예, 이러지 마라. 우리가 잘못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윤정의 눈에는 동정의 기색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대로 쓰러졌고 전 남편은 황급히 달려가 부축했죠. 윤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이건 감정이 아닌 비즈니스예요. 계약서는 내일까지 검토하시고 서명명하시면 됩니다. 윤정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 남편은 시어머니를 부축한 채
윤정을 바라보았죠. 그의 눈에는 후회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윤정아, 우리 딸은, 지수는 잘 지내니? 윤정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천천히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에게는 딸이 없어요. 기억나지 않나요? 당신이 직접 그렇게 말했잖아요. 냉랭한 목소리와 함께 윤정은 응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사당으로 향하는 문 앞에서 잠시 멈췄죠. 저 안에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족보와 위패가 있었습니다. 윤정은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곧 그것들도 자신의 손에 들어올 것이었으니까요. 대문을 나서며 윤정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7해 전 비가 쏟아지던 그날과는 달리 오늘은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제 복수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윤정의 마음속에는 이상하게도 허전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복수의 달콤함과 함께 묘한 쓸쓸함이 공존했죠. 차에 오르며 윤정은 마지막으로 종갓집을 돌아보았습니다. 다음엔 주인의 자격으로 이 문턱을 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7해 동안 준비한 순간이 마침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종갓집 매입 계약이 체결된 지 한 달, 윤정은 본격적인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에 종갓집 건물과 부지의 문화재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죠. 오랜 준비 끝에 윤정은 종갓집이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이라는 증거 자료들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이 건물은 단순한 한옥이 아닙니다. 조선 중기의 건축 양식이 그대로 보존된 귀중한 문화유산이죠. 윤정은 전문가들을 동원해 종갓집의 문화재적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윤정의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일단 문화재로 지정되면 개발이나 변경이 불가능해지고 강력한 보존 규제가 적용될 것이었죠. 이는 전 남편과 시어머니가 종갓집을 다시 되찾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조치였습니다. 문화재청의 조사관들이 종갓집을 방문했습니다. 전 남편은 당황했죠. 계약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윤정은 미소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단지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절차일 뿐입니다. 당신 가문의 명예를 더 빛내는 일이 될 거예요. 하지만 윤정의 진짜 의도는 달랐습니다. 종갓집이 문화재로 지정되면 부동산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고 정부의 보조금도 받을 수 있었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집의 주인은 윤정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가문의 권위와 역사를 상징하는 공간이 이제는 쫓겨난 며느리의 손에 들어온 것입니다. 윤정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종갓집의 핵심인 사당까지 손을 뻗친 것이죠. 문화재 전문가들을 동원해 사당 내부의 유물들을 조사하게 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족보와 위패, 제사 도구들까지 모두 목록화했죠. 이 모든 것이 국가문화재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개인이 소유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유산이니까요. 시어머니는 이 소식을 듣고 격분했습니다. 사당은 가문의 영혼과도 같은 공간이었죠. 그곳에 외부인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윤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 조상님들까지 건드릴 수는 없어. 적어도 사당만큼은. 윤정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젠 당신들 족보도 제 허락 없인 못 열어요. 문화재가 되면 함부로 만질 수도 없게 되거든요. 전화를 끄는 윤정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언가 비어있는 듯 했죠. 잠시 후 윤정은 딸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수야, 다음 주에 엄마가 데려갈 곳이 있어. 엄마가 태어난 집. 아니, 엄마가 새로 산 집을 보여줄게. 윤정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문화재청은 종갓집과 사당, 그리고 내부 유물들을 모두 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이제 이 공간은 더 이상 전 남편 가문의 사유물이 아니라 국가가 보호하는 문화유산이 되었죠. 윤정은 지수문화재단을 설립해 종갓집의 관리권을 확보했습니다. 이 공간은 앞으로 모든 사람에게 열린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전통문화 교육에 중점을 둘 계획이죠.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정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전통을 보존한다는 명목하에 윤정은 가문의 상징을 철저히 해체하고 있었습니다. 사당은 전통재래 체험관으로, 종갓집 본체는 전통생활 박물관으로 탈바꿈했죠. 시어머니는 결국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500년 종가의 역사가 한 여자의 손에 의해 송두리째 뒤바뀌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전 남편은 무기력하게 술에 의존하며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종갓집도 가업도 심지어 조상의 위패마저도 윤정의 손에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윤정은 마침내 모든 것을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승리의 기쁨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윤정은 문득 깨어나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무엇일까? 이것으로 정말 끝난 것일까? 100일째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시어머니, 의사들은 더 이상의 치료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우울증과 신체 기능의 급격한 저하, 그리고 노안까지 겹친 상태였죠. 시어머니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조상들이 나타나 책망하는 목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전 남편은 병실 한 구석에 무기력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당당했던 종갓집 장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중년 남자만이 남아 있었죠. 수염은 길게 자라 있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죠.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업을 망치지만 않았어도. 시어머니는 힘없는 손짓으로 아들의 말을 막았습니다. 이미 후회해봤자 소용없는 일이었죠. 시어머니의 창백한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윤정이, 불러라. 전 남편은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한번 간절히 말했습니다. 그 애라도 우리 집을 살려줄지 모른다. 불러라. 전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3년 만에 연락이었습니다. 윤정이 종갓집을 완전히 장악한 후 전 남편과 시어머니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해 생활해 왔죠. 겨우 기초생활수급비로 연명하는 신세였습니다. 윤정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이었죠. 병실 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윤정은 잠시 망설이다 마스크를 꺼내 썼습니다. 병실 안은 어둡고 침울했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어 햇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았죠.
시어머니는 힘겹게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윤정을 보자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때 며느리를 내쫓던 그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노쇠한 할머니의 모습만 남아 있었죠.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윤정아, 잘 지냈니? 윤정은 대답하지 않고 병실 구석에 놓인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며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죠?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와서 눈물을 보인다고 과거가 지워질 리 없었죠. 시어머니는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잘못했다. 내가 다 잘못했어. 너라도 우리 집 좀 살려다오. 윤정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복수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지만 기쁨보다는 씁쓸함이 먼저 밀려왔죠. 시어머니의 애원이 윤정의 귀에 맴돌았습니다. 윤정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살려달라고요? 제가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정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무릎 꿇은 날 당신이 내 딸을 본 눈빛, 그걸로 이미 끝났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빗속에서 아이를 품에 안고 무릎 꿇은 윤정에게 던진 경멸의 눈빛, 차갑게 내뱉은 말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윤정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우리 손자, 아니 내 딸, 지수는 잘 크고 있니? 윤정은 시어머니의 손을 떼어내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지수는 당신의 손녀가 아닙니다. 당신이 그렇게 정했잖아요. 기억나지 않으세요? 대를 끄는 년이라고 불렀던 거.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날 내뱉은 말들이 칼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죠. 전 남편이 침대 옆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윤정아, 제발. 우리 어머님 남은 생이라도 편히 보내시게. 종갓집에 다시 들어가게 해주면 안 될까? 윤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과거 자신이 무릎 꿇었던 그 자리에 이제는 전 남편이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수의 달콤함보다는 허무함이 더 크게 다가왔죠. 윤정은 천천히 병실을 나섰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뒤돌아보았죠. 시어머니는 흐느끼고 있었고 전 남편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권력도 위치도 무릎 꿇는 사람도. 병원을 나오며 윤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랜 시간 꿈꿔왔던 복수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는 듯 했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딸 지수였습니다. 엄마, 오늘 학예회에 꼭 와주세요. 주인공 역할이거든요. 윤정의 굳어있던 표정이 순간 밝아졌습니다. 이제 자신에게 남은 것은 딸 지수뿐이었습니다. 복수의 모든 것을 바친 나날들, 그 끝에 윤정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종갓집 상징이던 한옥이 마침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법원 경매 현장, 윤정은 당당하게 최고가 입찰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병원비와 전 남편의 사업부도로 인한 빚을 갚기 위해 남은 건물마저 처분해야 했던 것이죠. 윤정에게는 이미 예상된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날 윤정은 종갓집 대문 앞에 새로운 간판을 걸었습니다. 지수전통문화연구소. 이제 이 공간은 완전히 윤정의 것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중요시하던 가문의 상징이 이제는 단순한 전통문화 체험관으로 변해버린 것이죠. 이젠 누구든 이 집안을 관광으로만 보게 될 겁니다. 윤정은 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종갓집의 모든 공간을 개방하고 관광객들이 마음껏 구경할 수 있도록 정비하라고요. 사당마저도 전통 재래 체험관으로 바꾸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엄숙하게 지켜온 공간이 이제는 단순한 구경거리가 된 것이죠. 마을 방송에는 지수문화재단 개관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기자들은 윤정을 전통문화 보존에 앞장서는 여성 사업가로 소개했습니다. 아무도 이 화려한 성공 뒤에 숨겨진 통안의 복수극을 알지 못했죠. 윤정은 인터뷰에서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전통 문화의 가치를 모든 사람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알려주고 싶었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윤정의 가슴속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이 진정 원했던 결말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죠. 인터뷰가 끝나고 윤정은 혼자 사당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관광객용 체험관이 된 그곳에서 윤정은 족보가 보관된 장롱 앞에 섰습니다. 500년 동안 이어져 온 가문의 역사가 기록된 족보. 윤정은 천천히 그것을 꺼내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자신과 딸 지수의 이름은 없었죠. 시어머니가 족보에서 지워버린 것이었습니다. 윤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붓과 먹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자신과 딸 지수의 이름을 족보에 써넣었죠.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었지만 윤정의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편안해졌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 누워있던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 남편이 소식을 전해왔을 때 윤정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시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죠.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던 그 모습이. 윤정은 그저 조용히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장례식장, 윤정은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전 남편은 초라한 차림으로 어머니의 영정 앞에 무릎 꿇고 있었죠. 주변에는 조문객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때 명문가의 위세를 떨치던 가문의 마지막이 이렇게 쓸쓸하게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차 안에서 딸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수야, 오늘은 엄마가 조금 늦을 것 같아. 할 일이 생겼어. 윤정은 조용히 차에서 내려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들어서자 전 남편이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윤정은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향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이제 편히 가세요.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윤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 남편이 다가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윤정은 손짓으로 막았습니다. 이미 할 말은 다 했고 남은 것은 없었죠. 장례식장을 나오며 윤정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끝났다는 신호처럼요. 윤정은 종갓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진정한 결말을 맺을 시간이었습니다. 종갓집에 도착한 윤정은 직원들에게 잠시 문을 닫으라고 지시했습니다. 홀로 사당에 들어가 위패들을 바라보았죠. 시어머니의 위패가 곧 이곳에 모셔질 것이었습니다. 윤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든 위패는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두세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위패도 정중히 모시도록 하세요. 직원들은 놀란 눈으로 윤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정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종가의 도리입니다. 봄이 찾아온 어느 날 윤정은 딸 지수와 함께 종갓집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수는 12살이 되었고 어느덧 사춘기에 접어들고 있었죠. 윤정은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문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7해 전 그 비 오던 날 자신이 아이를 안고 쫓겨났던 그 대문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대문 위에 지수전통문화원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죠. 인생의 아이러니가 느껴졌습니다. 엄마, 여기서 왜 쫓겨났어? 지수의 질문에 윤정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이 복잡한 감정들을. 복수를 위해 살아온 지난 세월, 그리고 이제는 그 복수마저 공허하게 느껴지는 현실을. 아들을 못 낳아서. 근데 엄마는 가문보다 내가 100배 낫더라. 윤정은 웃으며 딸을 꼭 안았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궁금한 눈빛이었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윤정의 품 안에서 편안하게 기대었죠. 마당에는 봄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복수를 위해 달려온 길의 끝에서 자신에게 진정 남은 것은 딸 지수뿐이라는 것을. 가문을 무너뜨리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지수와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시어머니의 장례 후 해외로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종갓집의 마지막 후계자가 사라진 것이죠. 이제 이 집은 완전히 윤정과 지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윤정의 마음은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 어느 날 윤정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종갓집을 완전히 개방하고 진정한 문화 공간으로 만들기로 한 것이죠. 더 이상 개인적인 복수의 도구가 아닌 모두가 함께 즐기고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로 했습니다. 지수야, 이제 이 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윤정이 지수에게 물었습니다. 지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와서 즐겁게 지내면 좋겠어요. 특히 아이들이요. 윤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의 칼날이 사랑의 꽃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죠. 윤정은 즉시 계획을 세웠습니다. 종갓집의 한쪽 공간을 아동 도서관으로 꾸미고 사당은 역사 교육장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정은 족보가 보관된 장롱 앞에 섰습니다. 천천히 족보를 꺼내 마지막 장을 펼쳤죠. 그곳에 자신과 지수의 이름을 정중히 써넣었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하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하는 행동이었죠. 이제 우리도 이 역사의 일부가 된 거야. 윤정은 지수에게 설명했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이름이 오래된 책에 쓰여 있는 것을 보고 신기해했습니다. 윤정은 족보를 다시 장롱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날 밤 윤정은 꿈을 꾸었습니다. 비 오던 날 종갓집을 떠나던 자신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뒤돌아보지 않고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윤정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의 순간이었죠. 윤정은 지수의 방을 조용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평화롭게 잠든 딸의 모습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제 윤정은 알았습니다. 가문은 무너졌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었다는 것을, 딸과의 미래,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화면이 천천히 암전되고 마지막 자막이 등장합니다. 가문은 무너졌고 여자는 살아남았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복수의 모든 것을 바친 윤정이 마지막에 내린 결정.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